누구나 이제 첨단 기술의 흐름을 이해해야만 하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충실하게 알게 된다면 스스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저술가라고 일하고 있는 전승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2026 테크놀로지 시프트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요즘 뭐 기술 혁신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쓰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기술을 하나 개발하면 장시간 그 기술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발전이 연구개발 효율을 굉장히 크게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는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과학기술자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자기 분야를 열심히 하는 게 미덕으로 여겨졌는데요. 요즘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흐름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건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AI 상품이나 서비스 가치를 애써 부정하고 또 소비하지 않으려던 분들은 이미 뭐 그 경쟁력을 잃고 계신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 사업자, 투자자, 직장인, 학생 포함해서 누구나 이제 첨단 기술의 흐름을 이해해야만 하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놀로지 시프트는 이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현 시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AI는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당연히 사용하는 게 됐어요. 그 변화를 촉발한 건 언어 모델입니다. 과거에 AI를 쓰려면 컴퓨터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됐었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말로 명령만 하면 AI를 쓸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더욱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단순히 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문학적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AI와 사람이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해져요. 따라서 학생 시절에는 자국어, 국어죠. 그리고 국제어, 영어입니다. 그리고 자연어, 수학 같은 이 기본적인 학문을 튼튼히 해야 되고요.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일을 기획하고 프로세스를 짜 나가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리더십도 물론 필요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건 스스로의 업무를 책임져 나가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설령 프리랜서라고 해도 주위와 협업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야 하겠죠. 이 과정에 언어에 기반한 소통 능력이 떨어지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과학기술 세계에 맞춰서 기본적인 과학기술 통찰을 갖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면 업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어렵게 돼요. 미래엔 AI가 양자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시스템 위에서 구동되는 AI 사업의 성패를 점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문제는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AI뿐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 에너지, 환경, 화학 등 다양한 산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야만 몰라도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죠.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충실하게 알게 된다면 이런 걱정이 훨씬 덜해지고 스스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릇된 판단을 할 확률도 굉장히 낮아지겠죠.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AI 정책을 보면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우리나라가 대규모의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만의 모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함부로 단언하고 제언할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져요. 다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답을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한국의 AI 수요나 시장, AI와 연관된 한국만의 과학기술적 역량, 산업적 역량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모두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쓰자고 결정하고 쓸 곳을 억지로 만들려고 해선 좀 곤란할 것 같고요. AI를 도입하지 못해서 효율이 떨어졌던 부분, AI를 도입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챗GPT라고들 하죠. 이런 언어형 인공지능은 기본 데이터가 다 언어예요. 사람이 가진 지식은 언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공하고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빠른 발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로봇의 구동에 필요한 물리적 정보를 학습합니다. 즉 학습만 시키면 누구나 고성능 로봇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AI가 언어를 배워서 현재 혁신을 이뤄낸 것처럼 로봇이 물리를 배우게 되면 높은 운동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언어형 AI와 피지컬 AI가 합쳐지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꾸준히 척척 해주는 로봇이 등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혁신은 굉장히 큰 거고 앞으로 그 파급도 굉장히 방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무어의 법칙 이런 말을 하면서 반도체 속도가 뭐 몇 개월마다 2배씩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즘은 그 정도는 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컴퓨터 시스템이 앞으로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칩 자체의 크기를 키우거나 위로 쌓아 올리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체적인 속도도 높이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특화형 칩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성능에 꼭 맞춘 뉴로모픽 칩이라든가 전문적인 영역에 맞춘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특정 분야의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성능이 높아질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202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주제가 양자 터널링 현상이었는데요. 이 현상을 이용하면 전통적인 반도체 칩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흔히 얘기하는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나타낼 걸로 기대가 되고요. 인공지능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와 일반적인 연산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재의 컴퓨터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곧 등장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른바 슈퍼 AI의 등장을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ESG 경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친환경 정책에 사실 허점이 보일 때도 많거든요. 한쪽에서 친환경 정책을 요구를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경우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친환경 연료라고 해서 많이들 쓰려고 하는데 수소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한쪽에선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를 그대로 연료로 쓰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예요.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시진 않겠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걸 계속 요구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뒤편에서 윤리를 어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해도 지금 천연가스보다 싸야 돼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죠. 따라서 이런 윤리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한편 사회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강제성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혁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첫 번째는 유전자 편집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 치료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 모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선천적인 병들을 극복하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이미 발생한 암의 치료 같은 건 이런 걸로 좀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 인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면역 기능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면역 기전을 밝혀낸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어요. 이런 것도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흐름을 이렇게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면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극복도 가능해질 거예요. 하지만 복제인간 제조가 가능해지는 등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 우리 인류의 윤리적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걸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제 생각을 묻는다고 하면 연구 목적에 한해서는 전면적인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야 지식을 얻고 뭔지 알 수가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 규정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치료의 목적에서는 접근의 영역을 굉장히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방법이 있는데 윤리적으로 이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놔두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와 치료 이 두 부분은 허용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 산업이 민간으로 넘어오는 걸 뉴스페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우주 산업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 물건을 우주로 내보내는 발사체, 그리고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산업 흐름이 굉장히 크게 바뀌어요. 우선 발사체 분야는 더 값싸게 더 많은 물건을 우주로 내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분야가 우선 또 각광을 많이 받죠. 한번 발사했던 발사체를 가지고 와서 또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적합한 게 메탄을 사용하는 엔진인데요. 그 흐름도 적고 환경오염도 적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바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재활용 발사체 시장을 처음 열었던 스페이스X도 처음에는 메탄 엔진을 쓰지를 않았으니까 굉장히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사체 크기나 형태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발사체 시장도 주목받는 추세입니다. 요즘 우주 인터넷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전파를 받아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대형 위성에서만 가능하던 서비스를 초소형 위성으로 구현하려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우주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에 공간 컴퓨팅이라는 말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애플이 비전 프로 아시죠? 이걸 내놓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비전 프로의 인기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왜 공간이란 단어에 집중했냐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죠. 사무실, 집 모두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사용하고요. 건설, 건축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공간 관련 개념들이 점점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의 공간이 우리 삶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몇 시간씩 게임을 해도 삶이 풍족해졌다고 말하진 않아요. 체험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현실의 공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더 좋은 집을 얻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거 다 현실의 일이고요. 이런 환경이 좋아질 때 우리는 삶이 풍요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잣대, 이른바 항공, 도로교통, 우주도 포함되고요. 건설 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을 공간이라는 분야로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기술의 발전이 문화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문화가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문화는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양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생활 양식이 바뀌면 다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기준이 됩니다. 인간과 과학기술은 떼서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과학기술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의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과학기술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고 각각의 분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발 뒤로 떨어져서 보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를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얻으려면 환경과 과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환경과 과학, 화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생화학, 바이오 분야도 관련이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사회적 요구가 다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촉발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사회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쓴 책이 그런 시각을 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기자였었고 지금도 기자 일을 일부 하고 있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 시장 전체가 좀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기업이 이유를 생각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전문적인 매체에서조차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깊이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보다 여러 군데에서 나눠준 자료 같은 걸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많이 쓰는 기자들이 오히려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 매체를 표방하는데 전문적인 기자가 있는 경우를 못 본 경우도 있습니다. 깊이 있는 기사를 쓰려면 취재와 집필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량이 매체의 가치를 높이고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전문 매체, 특히 과학기술 관련 매체들은 이런 노력을 좀 더 충분히 해주신다면 매체의 가치도, 과학기술 저널리즘 전체의 발전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체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